한 분야 최고의 스페셜리스트와 함께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는 비욘디 정진희 PD이고요. 오늘도 이렇게 수요일 저녁 8시에 여러분들께 우리 시대 최고의 스페셜리스트를 찾아서 코너로 인사를 드립니다. 요즘 막 비가 오기도 하고 날씨가 막 덥기도 하고 막 오락가락 해가지고 막 저는 옷을 얇게 입었다가 막 두껍게 입었다가 좀 알 수 없는 그런 나날을 좀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 저녁 맛있게 드시고 지금 즐거운 저녁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이렇게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노화와 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늙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이 노화를 조금 빠르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조금 느리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우리 건강에 좀 도움이 되고 해로운지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분야의 정말 스페셜리스트 분을 모셨는데요. 바로 인사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세브란스 병원 노년내과의 김광준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또 비욘디에 나와주셨지요. 잠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인의학을 전공하고 있고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노년내과의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김광준입니다. 오늘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뭐 사실은 오랜만에 방송에 나와서 그러니까요. 되게 오랜만에 그래서 나와주셨어요. 어색한 게 좀 있는데 어쨌든 뭐 궁금하신 점들이나 노인의학 관련돼서 혹은 본인의 노화 관련돼서 질문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고 너무 신뢰감 있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윤희님께서는 느리게 늙고 싶어서 들어오셨다고 인사 주시고 오영동님께서도 경청하고 있을게요. 이렇게 감사하게도 응원의 댓글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진짜 궁금하신 것 무엇이든 다 질문 주시면 오늘 교수님께서 자세히 답변 주실 예정이니까요. 질문도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지영 선생님께서도 들어주셨네요. 좀 연이 있으신가요? 그럼요, 네. 어떻게? 오랜만에, 예. 안지영 선생님, 저희 또, 제가 원래는 내분비내과를 했고요. 안지영 선생님께서도 내분비내과를 하셨었고, 네네네. 저희 노인의학 관련돼서도 학회에서도 자주 뵙고 그래서 되게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와, 우리 안지영 선생님 모르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네. 네. 이렇게 뵈서. 사실 제가 네네. 올해 2월 달에 수술을 했어요. 2월이요? 네, 올해 2월 달에 수술을 해서, 네네. 이게 약간 오해가 생길까봐, 2월에 이제 수술을 하고서 아직 병원에 복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병원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환자분들 외래 진료를 제가 아직 못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방송에 나오면 방송은 나오고 왜 진료는 안 보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좀 양해를 구하면 제가 아직 정상 컨디션이 아니어서 환자분들 진료를 보기에는 건강 상태가 아직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진료에 쓰는 에너지에 비해서 사실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설명드리고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진료가 100이라 그러면 이 정도는 한 10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방송에서 이렇게 뵙고 인사드리는 건 가능하지만 병원에서 환자분들 진료로서 다시 이렇게 뵙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먼저 그 점에 대해서 저희 환자분들께 죄송하고 양해를 좀 구하고 싶습니다. 그러시군요. 또 어려운 말씀이시지만 또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참 기다리고 계시겠지만 네. 그래도 잘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정말 어려운 걸음 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저도 싶네요. 이게 네네. 제가 몸 상태가 완벽하지가 않아서 그러셨군요. 사실 저도 약간 몰랐습니다. 긴장이 되긴 하는데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정말 더 열심히 질문도 드리고 여러분들의 질문도 한번 잘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얼른 또 분위기를 바꿔서 네. 오늘 내용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년내과 어떻게 보면 요즘에 가장 핫한 것 같기도 한데요. 네. 반대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도 아직은 좀 계십니다. 그래서 노년내과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노년내과라고 하는 과목은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오래된 과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현재는 전국에 4군데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브란스 병원하고 아산병원하고요. 분당서울대병원 그리고 전남대병원에 있습니다. 근데 의료진들의 숫자는 뭐 한 15명 이내여가지고요. 사실 노년내과라고 하는 과를 전공하고 있는 의료진의 숫자는 굉장히 부족한 실태고 이 과의 특성을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면 소아는
소아과에서 보잖아요. 네, 소아청소년과. 그렇죠. 있잖아요. 소아청소년과에서 보는데 노인분들은 그냥 내과에서 보는 게 맞느냐. 쉽게 생각하면은 노인분들도 성인과는 다르기 때문에 노인을 전문으로 보는 임상과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노인을 전문적으로 보는 내과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과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노화라고 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노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신경 써야 되고 흔히 이야기하는 진료를 봐야 되는 분야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 이유는 노인분들은 병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여러 병이 동시에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포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노인분들을 위한 특수한 과가 있어야 되고 그게 노년내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공감이 갑니다. 아이를 성인이랑 똑같이 보지 않듯이 그쵸. 노인도 이제 좀 특성을 잘 고려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보면 되겠군요. 그러면 이런 의문점도 가지실 것 같아요. 그러면 몇 세 이상부터 가야 되나? 아니면 네. 어떤 질환이 있어야지만 갈 수 있나? 이런 의문을 좀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사실 어떤 연령대에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애매한 게 숫자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노화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누구나 오셔도 됩니다만 아무래도 국가에서 의료비적인 측면이라든지 관리적 측면에서는 규정을 정해놓는 게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셨는지 기본적으로는 65세 이상에서 3개 이상의 동반 질환이 있을 때에 노년내과 진료를 받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러한 것들에 비해서 예를 들면 62세인데 나는 오면 안 되냐. 당연히 가능한 거고요. 저희 과에서 진료를 하는 분야는 흔히 이야기하는 노화와 관련된 것들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라도 노화 혹은 노쇠와 관련돼서 고민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이렇게 나이가 딱 칼같이 네, 그렇진 정해져 않습니다. 있는 문제는 아니군요. 네. 근데 저 좀 의문인 게요. 요새 막 그 기대 수명 길어지면서 뭐 진짜 초고령 사회가 되고 네. 있다. 이런 기사도 참 많이 보이는데 왜 이 노인을 전공하는 의사 선생님들은 이렇게 적은 거예요? 인기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예. 네. 좀 슬픈 얘기인데요. 필요하잖아요. 네, 제가 이제 2016년부터 노년내과를 했는데 한 명도 밑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정말. 네,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아마 노년내과 전공의를 하거나 노년내과 전임이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공의가 끝나면은 분과를 따기 위해서 분과 전문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는데 노년내과에서 전임의를 하는 분은 10년에 1명 정도 있을까 말까일 겁니다. 그럼 저도 이게 왜 그럴까 궁금한데 크게 3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의료의 어떤 트렌드 자체가 분과로 계속적으로 전문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년내과처럼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과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좀 부담을 느끼시는 경우도 많고 공부할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기 때문에 특수한 어떠한 과에 대해서 전문화되는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약간 포괄적인 진료를 필요로 하는 과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일단은 분과 전문의라고 하는 분업화되고 있는 의료 시스템이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게 어떤 노력에 비해서 보상 체계적인 측면에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일해야 될 것들은 많은데 흔히 이야기하는 보상은 많지가 않으니까 그런 게 조금 좀 힘들어 보이는 게 있고요. 세 번째 이유는 업무적으로 봤을 때 협업이 되게 중요한 과입니다. 협업이 중요하다는 건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약간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여러 과에 있는 선생님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뭔가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혼자 솔로 플레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과에서 일을 하시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좀 넓은 그런 범위를 다루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부담도 있을 것 같다는 말이 저는 좀 공감이 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요즘에 노인분들이 가장 고민하시는 거, 그리고 의료진 분들이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게 뭘까요? 요즘에 뭐 검색해보면 이제 드시고 있는 약이 너무 많다. 네. 뭐 연쇄 처방이다. 뭐 이런 내용들
도 있고요. 네. 뭐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거 좀 많이 염두에 두시고 진료 보시는지. 저희가 진료를 볼 때 크게 세 가지 부분을 보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다약제 사용과 관련된 거를 첫 번째로 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인분들이 워낙 약을 많이 드시기 때문에 약제를 많이 사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약제를 적절하게 줄여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약제를 줄이는 것과 관련된 거를 첫 번째로 많이 보고요. 두 번째는 다질병 상태에서 발생하는 노인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생기는 특정한 질환군들의 집합체를 노인 증후군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이 노인 증후군을 갖고 계신 분들께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노인 증후군을 보고요. 세 번째는 노쇠라는 걸 봅니다. 노쇠라는 거는 노화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노화 자체도 질환은 아니지만 관리가 필요한 상태로 저희가 정의를 하고, 노쇠는 노화랑 좀 다른 상태입니다. 노쇠는 우리가 어떤 자극,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에 대해서 이겨내지 못해서 그 자극이 우리 신체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미치는 거를 노쇠라고 저희가 하거든요. 노쇠에 대한 관리를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인 증후군이라는 말이 좀 새롭게 들려서 요거 잠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증후군이라는 표현을 쓰면 비슷한 증상을 혹은 비슷한 질환군을 묶어서 얘기를 합니다. 신드롬이라는 네. 표현을 하는데요. 노인에게서의 증후군은 약간은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예시를 들면 어떤 특정한 질환이 있으면 그 질환이 유발하는 증상이 딱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위궤양입니다. 네, 그럼 뭐 무슨 증상? 속쓰림, 그렇죠. 소화불량. 위궤양이면 속쓰림이 생각이 날 텐데 위궤양, 속쓰림이라고 하는 게 딱 매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어떤 증상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유는 그 증상을 가진 사람이면 이 질환이랑 연결되기 때문에 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증상과 질환을 매치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노인 증후군을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증상이 일단 애매모호해요. 피곤하다. 네. 그리고 기운이 없다. 그거 뭐 다 그런 거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얘기가 나오면 저희가 이건 뭐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노인이기 때문에 생기는 다양한 증상들을 유발하는 특정한 질환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 질환이 하나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질환군들을 다 묶어서 노인 증후군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애매모호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군을 노인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네. 근데 되게 듣다 보니까 또 궁금한 것이 사실 피곤하다, 기력이 떨어진다. 네. 약간 이런 것들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증상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네. 이거를 어디서부터 뭐 질환으로 봐야 하는지 이런 기준이 좀 있나요? 네, 네,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네. 사실은 피곤하지 않으세요? 너무 만성 피로. 네. 너무 피곤해요. 그 기운이 없고 맨날 기분이 없어요. 언제나 그럴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연령대라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증상이 생기지는 않죠. 그러니까 꼭 생기고 안 생기고가 연령대에 생기는 게 구별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저희의 기준으로는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65세 이상에서 3에서 6개월 이상 지금 얘기하셨었던 증상이 지속되고요. 본인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라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어떤 활동을 하는 게 예전에 비해서 뭔가 달라졌다. 그런 상태가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지속이 된다면 원인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고, 그 원인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해서 노쇠에 대한 거를 검사를 하고 노인 증후군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 좀 영향이 있느냐를 좀 그렇습니다. 잘 봐야겠네요. 네. 그리고 되게 사실 일반적인 증상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네. 주셨잖아요. 뭐 피곤하다, 뭐 근데 조금 주의해서 봐야 할 네. 그런 몇 가지 뭐 그런 증상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노인분들의 경우에는 네네. 저희가 1차적으로는 항상 얘기하는 게 식사를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꼭 식사를 하시는 습관, 식습관이 바뀌거나 식사량이 줄었거나, 두 번째로는 운동 능력의 소실이, 그죠? 활동량이 줄거나 아니면 운동을 진짜 하다가 못 하거나, 세 번째는 수면 패턴의 변화, 잠을 잘 못 주무시거나 아니면 잠자는 시간이 줄었거나, 네 번째는 기분의 문제, 즉 우울하거나 갑작스럽게 내가 세상을 살기 싫다거나 하는 식의 우울감이 있는지, 이 네 가지가 저희가 체크하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한 것들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건 크게 상관이 없죠. 어떤 일이 있어서 뭐 갑작스럽게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그럼 사실 그건 신경 쓰실 필요가 없는 거지만 이야기 드린 것처럼 3에서 6개월 정도 지속이 되고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체중이 감소했다. 이런 게 있기 시작하면 그거는 정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체중이 감소하는 유의미한 그런 기준이 예. 있나요? 이것도 역시 뭐 딱 부러지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요. 6개월에 본인 체중의 10% 이상이 감소한 경우에는 유의미한 체중 감소로 보고요. 그런 경우에는 종양을 비롯한 특정 질환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노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 노쇠가 있는지, 노인 증후군이 있는지 등에 대한 평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해하였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증상들 가운데 내가 해당하는 것들이 좀 몇 개나 되는지, 네. 이게 좀 내 생활을 방해할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좀 잘 파악을 해보셔서 병원을 방문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네.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겼거나 예전에 본인의 상태에 비해서 체감할 정도로 변화했다라는 걸 느끼신다면 원인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간과할 문제가 아닙니다. 아닐 수도 있다. 네. 그런데 궁금한 게요. 식사를 잘 못하겠다. 수면 패턴이 바뀌었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근데 해결이 잘 되나요? 원인을 확인하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 기운이 없다. 이런 거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의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걸 봐야 되는데 이래서 이제 사실은 어려운 거긴 합니다. 어떤 원인이 이분에게 이러한 증상을 유발했는지에 대해서 정말 뭐 의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 거기에 더해서 네. 왜냐하면 노인분들의 3분의 1은 기본적으로 우울 증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울증이라고 하는 게 심리적인 상태로 끝나면 다행인데 이게 신체 상태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당연히 밥 먹기 싫고 밥 먹기 싫으니까 기운이 없고 기운이 없으니까 안 나가고 안 나가니까 더더욱더 배는 안 고프고 배 안 고프니까 또 안 먹고 이런 식의 악순환이 진행이 되면서 궁극적으로는 체력 저하로 이어지게 되고 체중 감소로 이어지게 되고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식으로 악순환의 고리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분이 안 좋다? 이 하나만으로도 이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 요인들이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촉발이 되면서 복잡다단한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원인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저희 의료진이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되고요. 하나의 현상에 딱 국한돼서 판단할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평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네. 되게 진료 시간도 충분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왜냐면 되게 어떤 구술과 예. 그런 문진에 의존해야 되는 경우가 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이게 참 어려운 네. 또 저희의 현실인데 그러고 보니까 이 얘기를 안 드렸네요. 네. 제가 이제 내분비내과를 진료할 때는 한 세션,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한 세션을 3시간 정도로 봅니다. 3시간 정도에 한 80명에서 100명 보거든요. 물론 대학병원이기 때문에 더더욱더 수치는 딱 재면 뭐 바로바로 거기 나와 있고 미리 검사도 다 되어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환자분들 상태를 미리 그 전날 다 검사하신 결과 다 보고 저희 이제 예습한다 그러죠. 예습을 다 해놓고 당일날 진료할 때 딱 진료하면은 한 분당 한 2, 3분 정도 안에 다 판단이 됩니다. 근데 노인분들은 제가 내분비내과 때 한 80명 봐도 하나도 안 힘들었거든요. 지금은 20명을 못 넘깁니다. 와, 4분의 1로?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이제 병원 입장에서는 확 줄죠. 그러니까 병원 입장에서 노년내과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익을 낼 수 있는 과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병원에서 적자인 과인 거고 적자과에는 누가 오겠습니까? 그리고 병원 입장에서도 이걸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사회봉사적인 측면 혹은 사회적 책무 차원에서 노년내과를 유지하는 병원들이 이제 4개 병원이 있는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야기 드린 그 노인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노인 포괄 평가라는 거를 또 해야 됩니다. 이 노인 포괄 평가는 4명의 사람이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간호사가 필요하고요. 약사분이 필요하고 심리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뭐 심리 전문 담당자분이 또 있어야 되고 거기에 더해서 영양사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노인분들의 여러 가지 상태를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노인 포괄 평가라는 거를 하는데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럼 노인 한 분을 이렇게 진료를 보려면 노인 포괄평가 20분 동안 4분의 선생님들이 하시고 그 결과를 제가 또 보고 그걸 보고서 진찰을 하면 한 분당 한 40분 정도를 써야 한 사람의 이제 진료를 볼 수 있는데 이게 안 되죠. 이게 그 초반에 왜 이렇게 많이 뵐 수가 없는 건지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네. 답이 조금 나온 것 같네요. 현실적으로 어떤 더 많은 좀 지원과 네. 인프라가 좀 갖춰져야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진짜 이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다 보니까 더 진료를 보고 어떤 처방이나 치료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 네.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렵죠. 근데 네. 그냥 이런 생각이에요. 저희가 어려운 것보다 환자분들 훨씬 어렵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아픈 상태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너무 많고 해결을 하고 싶은데 현대의학에서 이야기드렸었던 분업화되어 있는 과별 혹은 증상에 대한 장기별 진료를 하게 되면 노인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복합적인 질환을 갖고 있거나 여러 개의 질환을 한꺼번에 갖고 계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이제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A, B, C, D 질환이 있고요. A 질환과 B 질환 사이에 존재하는 저희 또 회색지대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든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A병을 잘 보는 분이 있고요. B병을 잘 보는 분이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회색지대 질환은 아무도 안 볼라 그래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A과의 선생님은 B과로 가세요라 그러고 B과 선생님은 A과로 가세요라고 합니다. 나아가서 이런 증상에 대한 의식이 없는 그런 개념적으로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신경성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이 그 회색지대에 있는 증상이 본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환자분들, 특히 노인분들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현대의학에서 해결할 수 없는 약간은 회색지대에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럼 그런 분들이 갖고 계시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의학적 처치가 필요하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또 의료진이 있어야죠. 근데 이제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왜냐하면 그것 누구도 사실 하고 싶어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사실 이렇게 워낙에 우리가 세분화되어 있다 네. 보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깊고 전문가 분들이시지만 또 이런 부분이 네. 존재할 수밖에 없고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오히려 나의 분야가 아닌데 네. 또 진료를 봐도 되는가 이런 맞습니다. 고민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또 저희 의료진의 입장에서는 전문가의 어떤 그런 개념적으로 내가 전문 분야가 아닌데 진료해도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제일 크게 작용하는 게 다약제 관리에서 들어옵니다. 다약제 관리가 뭐가 있냐면 제가 아닌 다른 선생님들께서 처방한 약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딱 판단했을 때는 약을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그걸 처방하신 분이 저보다 그 약에 있어서나 이 약을 써서 치료하려고 하는 질환에 대해서는 더 전문가이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저희는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분과는 좀 다른 관점이기 때문에 숲이라고 하는 거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 나무를 희생해서라도 숲을 살리는 게 더 좋을 수 있다. 즉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질환을 무시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거나 두 번째는 그 약제를 처방하신 분과 전문의 혹은 처방을 하셨던 주치의분과 의사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 약을 왜 쓰신 건지 이 약을 줄여서는 안 되는 건지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엄청난 사실은 노력이 들어가는 거고 이해를 해야 되고 그분도 저희가 질문하시는 거에 답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래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어떤 중재를 하고 이런 네. 과정들이 사실은 되게 어려움이 맞습니다. 있네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좀 처방이 비슷한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뭐 위장약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으신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실제로. 네. 그렇죠. 이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인분들이 분업화된 의료 시스템에서는 한 과에서만 진료를 받으실 수 없잖아요. 당연히 여러 과를 가게 됩니다. 그럼 그 여러 과를 가다 보면 공통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약 중에 세 가지가 역시 제일 흔하거든요. 지금 얘기하셨던 위장약이 소화제를 포함한 위보호제 같은 것들이 1번입니다. 두 번째는 진통제가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수면과 관련된 약제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약제들은 중복되는 경우가 꽤 많고요. 그 약들만 줄여줘도 전체 약의 20, 30%를 줄일 수 있는데 문제는 그 각각의 약들도 미세한 차이가 있거든요.
예시를 들면 저희가 진통제를 쓰게 되면 제일 무서운 게 진통제 성분 중에 엔세이드라고 하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는 위장장애를 유발할 수가 있고 실제로 그게 노인에게서 네. 많으니까 그러면 노인에게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썼을 때 쓸 수 있는 궤양 예방 치료제도 여러 종류가 있고 그것들의 약제 효과도 또 다르답니다. 그러면 이 약을 처방하실 때 주치의 선생님이 그 환자분의 상태에 맞추어서 위 보호제를 썼는지 위산 억제제를 썼는지 이런 것들까지 다 알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약제는 어쨌든 다른 약이지만 기대하는 효과는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그 약을 B과에 갔더니 또 진통제를 쓰면서 또 위장약이 붙을 수 있죠. 나왔어. 네. 그러면 이제 위장약 6개, 7개가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죠. 되려 그런 약질 때문에 더 속이 예. 불편하신 경우가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방을 하신 주치의 선생님의 의도와 이분의 상태와 질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이걸 조율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오케스트라 지휘자 같은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데 쉽게 설명을 해서 바이올린을 하시는 분이 3분이 있어야 되는데 5분이 있으면 이게 5분이 있다고 나쁜 것만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전체 밸런스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음악을 하는 그 지휘자 입장에선 3분만 딱 할 수 있게 조율을 해줘야 되는 것처럼 약에 있어서도 그런 조절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됩니다. 요새는 진짜 만성질환도 한두 가지만 있으신 분들이 없고 네. 대부분 이제 혈압 있으시면 네. 고지혈증도 있으시고 뭐 당뇨도 있으시고 또 뭐 어디 수술하셔서 뭐 진통제 드시면 또 다시 그런 어떤 뭐 변비나 네. 뭐 위장장애나 이런 것들을 따라오는 문제들이 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가장 일선에서 그런 분들을 많이 보시니까 네. 또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지금 얘기하신 것만 잠깐 설명을 드려도 저희가 3대 성인병이라고 얘기하는 당뇨병, 고혈압, 콜레스테롤이 있거든요. 그러면 당뇨병, 고혈압,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 당뇨병 약 평균적으로 2.7개 정도 쓰고요. 콜레스테롤 약은 하나 정도면 충분하고 고혈압 약은 2.2개 쓰거든요. 그럼 2.7, 2.2, 1 더하면 6입니다. 이미 6개를 기본적으로 네. 쓰고 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 6개에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그럼 아프니까 진통제 쓰고 위장약 쓰면 10개 됩니다. 그냥. 근데 약이 식사를 대용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요새 또 이제 처방약도 처방약이지만 뭐 따로 챙겨 드시는 것도 많다 보니까 뭐 어떻게 드시는 약의 네. 종류는 아주 많아지는 그런 이제 문제들이 좀 생길 수밖에 늘어나게 됩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윤희님께서는 그래서 주치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것 같다 이런 말씀도 네. 해주시네요. 근데 이게 주치의가 어려워요. 왜 주치의가 어려우냐면 이건 시스템적인 문제인데 앞에서도 또 설명하셨지만 주치의 분의 전문 분야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전문 분야에 맞추어서 저희가 뭔가를 또 하게 되고 그분보다 또 어떤 특정 질환을 잘 보는 분한테 가야 될 필요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치의분들의 일반적인 의료 수준이 또 올라가야 되는 그런 기본 전제가 깔리고요. 이분들이 치료하기 어렵거나 무언가 좀 더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 의뢰가 훨씬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필요할 거고 참 주치의는 쉽지 않은 제도입니다. 그렇군요. 아,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이거 뭐 상관없이 막 여러 가지 네. 질문을 드렸습니다. 확실히 어쨌든 노인분들에게서 나타나는 좀 어떤 고유의 특성들도 있고 어려움도 그럼요. 있고 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요. 그 처방을 하실 때 이제 DUR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어떤 중복이 되거나 뭐 금기이거나 뭐 이런 것들이 뜨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복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 DUR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잘 모르실까봐 이제 저희가 약제를 쓰게 될 때는 그 약제의 성분이나 특성에 따라서 한 환자분한테 같은 성분의 약이 일정 수준 이상, 즉 한 사람이 먹었을 때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용량 이상을 섭취하거나 약의 종류, 이름은 다른데 같은 성분일 경우에는 DUR이라고 하는 시스템에 의해서 걸러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의사들의 입장에서 그 DUR이라고 하는 걸 일단 안 쓸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DUR에 걸러지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DUR에서는 성분이 같으면 걸러주고 그 성분에서도 용량이 이제 일정 수준 이상이면 걸러주는데 효과적으로는 똑같아요. 근데 성분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의사의 입장에서는 그 효과가 똑같으면 성분이 달라도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중복으로 처방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DUR에서는 그걸 걸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 DUR 시스템에서 저희가 걸르고자 하는 것과 조금 다르게 의료진들이 이건 부작용에 대한 거랑 좀 다른 얘기인데요. 부작용을 효과로 생각해서 약을 쓸 때가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전립선 비대증 약과 탈모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성분인데 용량에 따라서 탈모에 대한 약으로 쓸 수도 있고 전립선 약으로 쓸 수 있는데 이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경우는 미녹시딜이라는 약은 사실은 혈압과 치료제인데 그게 탈모약으로도 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DUR이라는 걸로 완벽하게 걸러낼 수 없는 그러한 특성을 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노인에게서의 약제 처방은 DUR만으로는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조금 미세하게 다른 경우에는 또 안 안 걸러지기도 걸러지죠. 하니까 네. 온전하게 그걸 다 100% 시스템으로 거르기는 어렵습니다.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뭐 다약제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고 다질원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요즘에 또 궁금한 것이 기대 수명이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달라지는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예전에는 좀 암을 빨리 진단하는데 포커스를 맞췄다면 요즘에는 워낙에 또 진단받고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관리를 잘 하는 게 더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요새 뭐 근육에 대한 문제들도 네. 워낙 많다 보니까 이렇게 좀 새롭게 나오는 문제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것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야기하셨었던 저희는 이제 뭐 영화도 있고 지정생존자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암을 앓고 나서 암이 완치가 되거나 암 치료 중인데 신약이 계속 나오고 하면서 암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늘어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되냐면 예전에는 암이 가장 중요했다면 이제는 암이 치료 혹은 관리가 되는 시대로 바뀌면서 암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서의 삶의 질 혹은 그분들이 가지게 되는 다른 질환이 암보다 더 중요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냥 암이면 암이 최우선이었는데 이젠 그게 아닌 게 되거든요. 특히나 고령 환자에게서 발생하는 암이라고 하면 이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떤 약을 쓰거나 수술을 하거나 방사선 치료 같이 고전적인 암 치료 방식을 썼을 때 그게 오히려 암이 아닌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치료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문제는 65세 이상에서 저희가 흔히 노인이라고 표현하는 숫자 나이 기준 65세 이상에서는 암 치료에 있어서의 표준 치료라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 데이터가 없어요. 흔히 이야기하는 의료진이 얘기하는 근거 중심 의학이라 그래서 임상시험이라는 걸 토대로 해서 이 약 혹은 이 치료를 어떤 사람에게 했을 때 득실이 뭐고 문제가 뭐다 하는 게 연령대별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나뉘어지게 되는데 65세 이상에선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토대로 해서 진료를 할 때 개별적으로 저희 표현으로 엑스퍼트 오피니언이라고 하는 그냥 전문가 의견의 수준으로 치료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표준화도 안 되고 관리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암 환자분들, 특히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신약이 나오고 치료 방법이 발전함에 따라서 암을 가지고 계시면서 생존 기간이 길어지고 고령이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암 치료보다 그 암을 치료하는 본인의 체력적인 부분 혹은 암 치료에서 생기는 합병증이나 후유증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게 최근의 추세인 거고요. 이게 진짜 전체 암 환자의 3분의 1 정도는 저희가 같이 봐야 될 정도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가장 큰 정말 환자군이라고 봐야 되고 두 번째 환자군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기력이 없다. 그리고 그 기력이 없는 게 근력의 소실과 유발 관련된 그런 환자분들이 두 번째로 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력에 대한 것도 참 궁금한데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이 빠진다고 하잖아요. 네. 이게 뭐 사실 거꾸로 어쨌든 거슬러 올라가야 되니까 굉장히 많은 노력을 네.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운동을 해라라고들 많은 전문가들께서 말씀을 해주시지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진짜 해야 네. 되는지 사실 뭐 저희 뭐 부모님들이나 네. 뭐 갈수록 뭐 근육이 빠지시는 게 눈에 보입니다만 어떻게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이거는 정답이 사실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화시킬 수 없어서요. 개개인에 맞춘 치료가 들어가야 되고 개개인에 맞춘 중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이유는 어떤 분은 그냥 크게 4개 카테고리로 나눠서요. 식사량과 운동량이 2개씩 있다고 보시면 돼요. 식사를 잘하고 운동을 잘하고, 식사를 잘 못하고 운동을 잘하고, 식사를 못하고 뭐 이게 나눠질 수 있잖아요.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이거에 따라서 해야 될 것들이 달라지는데 식사가 줄어든 상태에서는 운동을 하시는 게 오히려 독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화시켜서 얘기를 한다면 우선적으로는 식사를 통한 영양 공급이 일정 수준 이상 되어야 운동이 가능해진다라고 보고 그 상태에서 본인에 맞는 운동의 강도와 종류가 추천을 받고 내가 또 그걸 해보면서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동이 독이 되지 않는 형태의 자신에게 맞는 영양 운동을 찾으셔야 도움이 되거든요. 이건 진짜 정답이 없고요. 개별적으로 철저히 개인화된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기력 없다고 하시는 노인분들한테 식사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뭐 새끼를 꼭 다 먹어야 된다. 뭐 네, 그렇지도 그렇지도 않은가요? 않습니다. 아,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래서 어려운 건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개인화의 이슈거든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식사량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조사를 해보면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오셔서 나는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운동도 잘하는데 기력이 없어요 이러면 그 잠 잘 자고 잘 먹고 운동을 잘한다는 잘이라는 거의 기준이 뭐냐에 대해서 파고 들어야 됩니다.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게 잘하는 거라고 보실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조사를 했을 때 잘이라고 하는 거의 기준이 그분이 생각과는 다를 가능성이 높고요. 또 성인에게 있어서의 잘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거를 적용을 시켜서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분에게서 무엇이 중요한지 저희가 지표라는 거를 또 설정을 해서 그 지표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영양적으로는 잘 하더라도 지표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이건 잘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표도 잘 만들어야 되고요. 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의도 세워야 돼서 철저히 개별화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어렵네요. 네. 저는 사실 그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꼭 다 먹어야 된다고 네.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이제 삶이 치이다 보니까 네. 아침을 안 먹게 됐어요. 근데 또 안 먹어도 그런 대로 살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꼭 그렇게 뭐 반드시 어떤 그런 네. 원칙이 있는 건 아닌가? 뭐 나에게 맞게 하면 되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어려운 답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이야기할 때는 이래요. 절대적인 건 없다. 네, 절대적인 진짜 없는 것 같고 진리라고 하는 게 나에게 맞는 게 전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노인분들을 그냥 이제 예시를 들면 자연적으로 노인분들은 활동량이 줄죠. 그럼 에너지가 필요한 양도 줄 겁니다. 네.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줄어든 요구량을 굳이 많이 채워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줄어드는 정도가 개별적으로 다 다를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필요한 요구량을 공급할 때 식사를 통해서 공급을 할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식사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건강보조식품 같은 것들을 통해서 보충할 수도 있고 그러면 요구량이라는 것도 세분화하면 칼로리가 있을 거고 영양소가 있을 거고 미량원소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여기서 내가 부족한 게 뭐냐는 또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요구량이라고 하는 것 중에 칼로리는 충분한데 미량원소가 부족한 분들은 미량원소를 보충해야죠. 근데 미량원소 보충을 꼭 식사로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일단 요구량이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생기는 식사의 횟수는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요구량이 줄었는데 세 끼를 그러면 양을 줄여서 먹을 때 그 양은 뭐냐? 밥의 양이냐, 반찬의 양이냐, 국물의 양이냐 이것도 사실 다 다른 거거든요. 또 다른 얘기는 내가 먹을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렇죠. 나이가
위가 점점 네. 줄면서 적어지잖아요. 위에서의 소화 능력도 떨어지고 침 분비도 줄어들고 당연히 내가 어떤 음식을 섭취했을 때 그 음식을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음식의 섭취, 소화, 흡수 과정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고 나서 자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밥 먹고 자면 얘 일을 안 하거든요. 다 에너지를 쓰는 네.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식사를 하고 나서 일정 수준 이상은 잠을 자지 못하도록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나는 3번을 꼭 먹어야 해. 근데 그럼 3번을 먹는 동안 나의 소화기관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3번을 먹으면 또 뭐가 일하나요? 당이 올라오니까 인슐린이라는 걸 분비하기 위해서 췌장은 또 일을 하고 있거든요. 소화제를 분비하는 담낭, 간 다 일을 하는 겁니다. 나의 장기들이. 네. 그럼 이 장기들의 입장에서는 쉬고 싶은데 3번을 먹게 되면 3번을 일하는 게 무리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부담일 수도. 네. 근데 있겠네요. 그게 모두가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얘기하는 3번이라는 걸 해야 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선입견인 거고 내 몸이 그 3번을 감당하기 힘들다 그러면 당연히 줄여야 됩니다. 저는 아침 안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진리라고 하거나 표준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싫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뭐 그럼 어떻게 맞춰서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러면 나의 어떤 정확한 지표들을 알려면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에 그러니까 이거 결국은 가서 검사를 해야죠. 검사를 해야 네. 되는 거예요. 근데 검사 이전에 그러니까 이것도 2가지로 나눕니다. 내 몸의 소리를 일단 들어야죠. 내 몸이 나에게 주고 있는 신호들이 있을 거거든요. 얘기하셨던 피곤하다, 혹은 뭐 기분이 우울하다, 밥맛이 없다, 변비가 생겼다, 이런 것들은 무시할 수 있는 신호가 아니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른 가치, 쉽게 얘기하면 돈을 번다든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무언가를 한다든지 어떤 일을 했을 때 만족을 얻는다든지 하는 것 때문에 내 몸에서 오는 신호를 무시하죠. 이게 1번인 겁니다. 내 몸에서 나에게 보내고 있는 신호를 듣지 않고 보지 않고 이걸 인지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걸 무시하죠. 그게 일단 1번이고요. 2번째는 그렇게 온 신호가 내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될 정도가 되면 이제 인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니까 병원을 가겠죠. 근데 이제 병원에서 제대로 된 검사를 받아야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회색지대에 있다. A질환과 B질환의 중간에 있다. 이건 제대로 된 검사를 잘 못 받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병원을 이곳저곳 막 돌아다니는 흔히 얘기한 닥터 쇼핑으로 가게 되죠. 그럼 더 먹는 오히려 양이 많아지고 더 부담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적절한 진료를 잘 받아야 돼요. 내 몸의 시그널, 신호도 잘 파악해야 되고 그 신호에 대해서 유의미하고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의료진을 찾아가야 되는 이제 이런 어려움이 있죠. 그렇군요. 사실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증상이 있어서 어떤 병원에 갔는데 괜찮다. 분명히 그 네. 부분 봐서는 괜찮을 수는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사실은 어떤 다른 문제가 네.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좀 숲을 볼 네. 필요가 분명히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그냥 암인 줄 모르고 쉽게 얘기하면 소변이 안 나와서 뭐 남성분들 70세면 전립선이 안 좋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남성분들 소변을 보는데 불편함이 있으면 전립선 비대증이 제일 흔하니까요. 근데 그러면 그 전립선 비대증과 관련된 검사를 사실은 해야겠죠. 근데 그게 검사를 안 해서 전립선 암이 진단이 됐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실 상황인데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그분한테서 전립선의 문제가 아닌 다른 요소가 소변의 문제, 배뇨장애를 일으켰을 수도 있거든요. 약이 대표적입니다. 약 중에 감기약 같은 걸 먹으면 배뇨장애가 생길 수 있고 노인분들 감기약 드시면 심하게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노인분들을 진료할 때는 진단을 정확하게 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지고 진단을 정확하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검사를 해야 하는데 또 이게 상호 간의 신뢰가 없으면 그 검사를 하는 거를 과잉 진료로 오해하실 수도 있고 얘가 돈 벌려고 의사가 이런 거 하는 거 아닌가 이럴 수도 있고 정말 많은 요소들이 노인분들의 정확한 진단 치료에 있어서는 장애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료 시스템적으로도 그렇고 의료진의 문제도 많고 여러 가지 면에서 참 노인분들이 건강 관리하시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게 많이 뭐 검사를 해서 찾아내면 다행인데 이거를 놓칠 수도 있다고 하니까 맞습니다.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좀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노화잖아요. 노화로 들어가기 전에 댓글 남겨주신 거 조금 같이 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황족정글님께서는요, 30대 초반분이시래요. 벌써 느끼시네요. 20대 초반보다 여러 부분 등 체력이 안 좋아진 게 느껴집니다. 급격하게 시작하는 나이가 뭐 정해진 게 있나요? 네, 이거는 개별안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평균적으로 3개의 나이를 딱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사춘기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사춘기가 끝나는 시점을 이야기를 드리는 건 세포라고 하는 게 분열이라는 걸하고 재생이 되는데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손상되는 속도에 비해서 재생되는 속도가 더 빠르고 성장을 하는 시기가 사춘기거든요. 그러니까 2차 성징이 있을 때까지는 키도 크고 뼈도 튼튼해지고 모든 것들이 다 성장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는 노화보다는 당연히 노화에 반대되는 것들이 훨씬 더 활발하니까 노화가 시작되지 않다가 딱 사춘기가 지나면서는 노화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우리 인체가 가지고 있는 항상성 유지 기능이라는 게 있어서 이 상태를 최대한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몸이 여러 개의 보호장치들을 작동을 시키거든요. 근데 그 보호장치가 약해지기 시작하는 시기가 두 번째 노화가 급격히 시작되는 거고 이건 남녀가 다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여성분들은 완경이라는 게 나타나는 우리나라 나이로는 48세부터 52세까지가 두 번째 노화가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보통 대사질환이라고 해서 당뇨병이나 이런 흔히 얘기하는 비만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기는 질환들이 나타나는 시점이 두 번째 노화가 시작되는 시점으로 보통 구별을 합니다. 세 번째 노화는 여성분들은 또 역시 호르몬과 연관이 돼서요. 완경 이후에 저는 2차 완경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호르몬의 분비가 여성 호르몬이라고 하는 게 여성의 난소에서 이제 분비가 되다가 나중에는 지방세포 등에서 분비가 또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줄어드는 시점이 이제 70대 중반 이후를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성의 경우에는 70대 중반 이후에 3차 노화가 이제 시작된다고 하고요. 남성분들의 경우에도 남성 호르몬의 저하가 시작되는 시기를 보통 70대로 보거든요. 그래서 70대 이후부터 나타난다고 해서 남자는 사춘기 이후 1번, 40대 이후 보통 대사질환이 생기는 게 2번, 70대 이후를 보통 세 번째 노화고요. 여성분들은 사춘기 이후가 1번, 두 번째가 완경, 세 번째가 75세 이후를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와, 노화가 3번에 걸쳐서 네. 온다고 합니다. 이거 좀 잘 막아봐야겠는데요. 또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예리한 질문을 주셨는데 노화는 질병이 아니잖아요. 네. 그럼 진료라는 말을 쓰는 게 맞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네. 주셨습니다. 노화라고 하는 표현에 대한 정의가 사실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 병원에서 진료를 할 때는 노화를 보는 것도 있고 노쇠라는 걸 보는 것도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노화라고 하는 건 에이징이죠. 그럼 이제 에이징이라고 하는 게 병적인 상태를 유발하는 에이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표적인 게 뼈가 약해진다. 근육이 빠진다. 이거 다 에이징이거든요. 당연히 나이가 들면서 뼈도 약해질 수 있고 그러면서 근육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발된 상태가 사람에게 질환과 유사한 혹은 질환을 유발해버리면 이건 막아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화 중에서도 진료를 통해서 병적인 상태를 유발하는 걸 예방하거나 관리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느끼지만 그게 인체에게 있어서 미치는 영향이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다른 부작용 혹은 악 영향을 미친다면 이건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육이 감소하는 근감소증이라는 것도 노화니까 질환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걸 질환으로 보는 이유는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질환으로 분류를 해서 진료를 보도록 하게 하는 게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네,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조금 잘 기억을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니님 질문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혹시 그 이기려 총장님 최근 사진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물론이죠. 저는 막 유튜브 알고리즘에 나와서 저도 봤는데 너무 젊으신 거예요. 네. 그리고 막 그 학교 그 길 가천대 그 축제에서 막 강남 스타일 춤추시고 근데 막 허리도 너무 꼿꼿하신데 머리숱도 너무 풍성하시고 네.
어떤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관리를 받으신 건지 타고난 건지 네. 궁금합니다. 네. 근데 이건 뭐 다 아시지 않을까요? 당연히 유전이 있고요. 저는 유전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수준을 넘어서서 전 유전이 반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유전적인 요소가 있는 데다가 거기에 더해서 생활습관 관리를 통해서 제가 이야기드렸던 노화가 시작되는 두 번째 시기였던 항상성이 유지가 돼야 되는 능력치를 갖고 있는 게 유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표현을 하면 노화를 막고 있는 우리 몸의 항상성 유지 기능이 있습니다. 저희 내적 역량이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그 내적 역량이 유전적으로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겠죠. 이게 유전의 힘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은 당연히 노화가 생겨도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노화가 생겨서 문제가 생기는 수준이 여기라 그러면 이만큼이 내적 역량이 있는 타고난 분들은 이만큼 깎이는데 걸리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거니까 표현되는 노화는 늦어질 수 있죠. 이게 1번입니다. 두 번째는 이걸 깎는 행동들이 있거든요. 그런 행동들이 저희가 얘기하는 안 좋은 이따가. 생활 습관. 오늘의 주제입니다. 아직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한 습관들이 있으면 당연히 이게 더 빨리 없어질 테고 세 번째는 이렇게 없어지지만 하지는 않잖아요.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좋은 생활 습관 혹은 치료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걸 또 올릴 수도 있으니까 이분은 그걸 다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어떤 후천적인 것과 선천적인 그 모든 것들이 만나셔서 와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이길려 총장님 모르시면 한번 검색해보세요. 진짜 대박입니다. 운, 노력 다 재력. 다 작용하는 겁니다. 네, 그 말씀 주신 가운데 이정효 원장님 들어와 주셔서 인사를 주시네요. 오늘 그 응원해 주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원장님 너무 그 지인분들이 많으신 거 아닌가요? 정말 이동현 선생님은 제가 네. 제 멘토신데 이동현 선생님이 안 계셨으면 지금의 제가 여기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의 정말요? 은인이세요. 네. 근데 어떻게 연이 있으신지 좀 여쭤봐도 저희 될까요? 그 선배세요. 그러니까 네네네. 저희 전공의 때 제 내과의 선배셨고 저를 내과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분이고요. 네. 정말 모든 거에 있어서 지금의 제가 있는데 정말 은인 같은 분. 정말 최고의 또 극찬을 해주셨습니다. 이동현 원장님 저희도 항상 너무 감사하고 저희 막 급한 일 있을 때 맨날 인터뷰 요청도 하시면 네. 너무 뭐 워낙에 말씀 잘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또 비욘디에서 뵙겠습니다, 교수님. 형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 댓글 좀 보겠습니다. 아까 그 이런 댓글 좀 보였거든요. 조가이번님께서 이제 확실히 그 병원 쇼핑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정책적인 시스템도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좀 댓글을 주신 분도 계십니다. 이 닥터 쇼핑이라고 하는 게 그냥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사 입장에서 이거를 본다고 하는 것과 환자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약간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요. 환자분의 입장에서는 답답하니까 가겠죠. 본인이 원하는 해결책을 못 찾으니까요. 나는 힘들고 나는 뭔가 답을 얻고 싶은데 여러 이유로 인해서 뭐 그게 말씀드렸던 회색지대 증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답이 딱 있는데 그걸 의료진들이 얘기해 주지 않으니까 나는 답정너처럼 나는 답을 정해놓고 의사한테 그걸 확인받고 싶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어찌됐든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고 그런 것들이 한 군데서 끝나지 않고 여러 과를 돌아다니게 되는 게 환자분들의 입장에서 저는 일면 이해가 돼요. 근데 이제 그게 바람직하냐 이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은 단순하게 의료 서비스의 제공 그리고 수요 이런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환자분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거고 그 이유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줄지를 먼저 생각해야지 저거를 그냥 안 좋으니까 없애자 이렇게 얘기할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분명히 저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거다. 그 이유가 뭐냐? 힘드니까. 그쵸. 당장 뭔가 해결하고 싶으니까. 그걸 채워줘야죠. 기본적으로는. 네. 그리고 또 윤기숙님께서 저는 65세입니다. 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걱정입니다. 심장약, 뇌알, 궤양성 대장염량 2알, 섬유 근육통약 5알, 정신건강의학과 2알, 기타 등등 약이 너무 많은데 좀 드시는 것에 좀 어려운 거 불편함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좀 어떻게 해결 방법이 있을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진료를 볼 때 꼭 얘기 드리는 게 있는데요. 약을 줄여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을 거고요. 약을 먹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습니다. 다약제 관리라고 하는 건 약을 많이 먹어서 생길 수 있는 안 좋은 점이 클 때 약을 줄여드리죠.
그러면 질환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해서 심장질환, 궤양성 대장염, 섬유근육통, 정신건강의학과가 있다면 심장약과 궤양성 대장염 약은 약을 드셨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약을 끊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심장약과 궤양성 대장염 약은 대부분 유지를 하는 게 맞습니다. 섬유근통과 정신건강의학과 약제의 경우에는 줄여볼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근데 저건 뭐가 문제냐면 본인의 증상과 연관된 거기 때문에 내가 저 약을 줄여서 힘든 정도가 줄은 게 약을 먹어서 증상이 줄어들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약을 끊어서 얻을 수 있는 이득과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건 극히 주관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진이 환자분과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이 약을 줄여볼 테니 증상이 어떤지 버틸 수 있다? 계속 줄여나갑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약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걸 섬유근통과 정신건강의학과적인 약제를 줄일 때는 환자와 의료진 간에 엄청나게 오랜 시간의 신뢰와 의사소통이 있어야만 하는데 그걸 하기가 어렵죠.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약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이게 득과실을 잘 따져야 하는 문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조금만 더 네네. 얘기를 드리면 네.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을 줄여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꼭 크지 않은 경우도 많다. 그러니까 무조건 약을 줄이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데 이야기 드린 것처럼 난 약을 줄이는 게 제일 좋아 이러면 꼭 먹어야 되는 약도 안 드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건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중에서 반드시 복용해야 되는 약과 그렇지 않은 약을 구별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본인이 구별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료진과 상담을 하시는데 이 의료진 분들이 제대로 된 답을 안 해주시니까 힘들어하실 가능성이 높죠. 네. 지금 가장 좀 우려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물론 뭐 약을 좀 줄이는 게 교통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만은 스스로 끊으시는 게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참 의료진의 문제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걸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바쁘고 하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도 또 전 의사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이해하지만 결국엔 환자분들께 이 설명이 돼야 되거든요. 설명을 했는데도 환자분들이 그걸 따르지 않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환자분들의 책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얼마나 이걸 잘 얘기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건 약사분들의 또 역할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약 지도라고 하는 약사분들이 하셔야 되는 그 일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다약제 복용과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고요. 그래서 이건 의료진과 약사, 의사와 약사가 함께 개입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보고 따라서 협업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노년내과가 많은 병원에 없나 봐요. 어려워서.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건강보조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분도 계십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필요하면 복용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건강보조제요? 네. 건강보조제는 필요한 경우나 도움이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복용을 해야죠. 네. 노인분들의 경우에는 더더욱 더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건강보조제와 이게 너무 개념이 혼재가 돼 있는데 건강기능식품, 네. 건강보조식품, 뭐 영양제 이런 게 다 통용이 되는 용어들인데 그 각각의 의미는 사실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에 혼돈이 없도록 식약처에서 그걸 또 구별을 해놓긴 했는데 저희는 일단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용어를 좀 더 많이 쓰고 그 건강기능식품 안에 영양제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게 됩니다. 중요한 건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거를 드셨을 때도 득실이 존재를 하죠. 근데 득보다 실이 적으니까 약으로 얘기하지는 않고 기능식품으로 보통 부작용이 적으니까 비교적 안전하게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약으로 분류하지 않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러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약이라는 건 양날의 검입니다. 효과가 좋으면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효과가 없다 혹은 부작용이 적다 이건 약이 아닌 거거든요. 부작용이 적으면 효과도 적어요.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건강기능식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도 한계가 있죠. 그러면 의료진 혹은 전문가는 이 한계를 최대한 극복하고 건강기능식품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이분에게 맞게 맞추어 드리는 게 전문가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은 더더욱 더 전문가랑 사실은 상의를 해야 됩니다.
만약 그런 효과를 기대하지 않고요. 그냥 난 이거 먹으니까 정신적으로 만족했어. 얼마든지 드셔도 됩니다. 네. 기대하는 정도에 따라서 네. 네, 충분한 상담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나누는 가운데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서요. 빨리 얼른 오늘 본론을 좀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밌는 주제라고 말씀 주신 분도 계시고 지금도 아주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질문은 한쪽에 잘 정리를 해두었다가 이제 교수님의 자세한 답변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가 잘 전달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주제가 이제 노화이고 그것들을 빠르게 가속화하는 것들 그리고 느리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배워보면 좋겠다라는 이 시간에서 오늘 이 시간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아까 그 수명은 정해진 것도 있고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냥 교수님이 개인적으로 많은 환자분들 진료를 보셨으니까 노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이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한번 네. 짚어주시면 좀 희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네. 희망적인 얘기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아니라고 네. 하기도 좀 애매한데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개인의 역량의 차이는요. 저희가 어떻게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누구는 수학을 잘해요. 누구는 영어를 잘해요. 그쵸. 누구는 예술적 소양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잘 맞으면,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나는 수학을 잘하고 싶은데 내가 수학을 잘하는 능력을 타고났어요. 그럼 되게 좋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건강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건강과 관련된 본인의 타고난 능력이라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뭐라 할 수 없어요. 타고난 거는. 또 하나 어려운 점은 이 능력이 세분화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인지 기능이 좋은 분이 있고, 누구는 운동 능력이 좋은 분이 있고, 누구는 췌장 기능이 좋을 수 있고, 누구는 소화 기능이 좋을 수 있고, 이게 개별적으로도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타고난 능력이라는 게 절대값도 있고요. 종류별로 또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도 차이가 생기는데 거기에 더해서 그분이 살아온 생활에 있어서 가족력이라고 하는 것도 무시를 못합니다. 거기에 생활 습관이라는 요소가 들어가고 거기에 이후에는 또 제가 보통 가치관, 뭐 문화적인 이슈들 이런 게 다 복합다단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노화와 관련된 거를 어떤 특정한 걸로 딱 표준화해서 이것만 하면 좋아집니다. 그럼 이거 그냥 사기죠. 그건 말도 안 된다.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정말 개별화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화된 본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평가를 해야 되고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을 만나야죠. 네, 각자 타고난 어떤 장기의 기능이 다 다릅니다. 다르다라고 말씀 네, 주셨고 다 고래밤님께서는 거짓말로라도 내가 후천적으로 좀 극복할 수 있다고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 주신 분도 계시네요. 네. 일부는 당연히 극복할 수 있죠. 제가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수학을 잘 못하는데 수능 시험에 수학을 100점 맞는 건 노력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할수 근데 있죠. 수학 관련된 그 필상인가요? 난제를 풀 수는 없겠죠. 기대치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건. 네.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요. 희망적으로 좀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노력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당연히 있죠. 네, 그러면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것들을 어쨌든 좀 배워봐야겠는데 7가지를 좀 준비를 해주셨어요. 네. 근데 궁금해요. 그러니까 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몇 개가 있긴 네. 하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보세요? 어떤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들 지금 7가지를 준비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뽑자면 한 가지 딱 번째로 꼽는다. 말씀을 네. 주시 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잠이라고 봅니다. 잠이 제일 중요하다. 잠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 7가지에 대해서 좀 네.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 질문하셨었던 분도 있는데 노화라고 하는 거를 질환으로 봐야 되느냐? 질환이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질환으로 나중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적인 노화 혹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노화는 병으로 저희가 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저희 아산병원의 정의원 교수님께서 가속 노화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셔서 설명을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노화의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지거나 병적인 상태를 유발하는 이상한 노화들을 이제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고 그런 속도를 빠르게 하는 가속 노화 요소들을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저희가 7가지 정도를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중에 제가 생각했을 때 많은 분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고
무시하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잠입니다. 잠이요. 네. 와. 잠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잠만 잘 자도 그렇게 많이 문제가 없어요. 네, 잠만 잘 자도 기분도 좋고 피로도도 줄고 여러 가지 면에서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많다고 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무시하죠. 근데 저도 너무 공감이 가는 게 사실 잠을 잘 자면 그 하루의 어떤 네. 모든 나의 컨디션과 능률과 이런 것들이 좀 결정이 네.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게 왜 제가 이제 끼어들어 왔냐면 네. 문화적인 요소가 개입을 많이 해요. 어떤 의미냐면 저희가 속담 같은 거 보면 저는 가스라이팅이라고 얘기하는데 일찍 일어나는 새가 뭐 벌레를 많이 잡는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일찍 일어나야 되는 것 같잖아요. 늦게 일어나면 게으른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왜 일찍 일어나야 되죠? 이거 내 몸은 잘못됐- 피곤해요. 잘못됐어. 나는 더 자야 돼요. 근데 왜 저희는 일찍 일어나야 될까요? 내 몸은 그렇지가 않은데 사회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 몸의 신호를 무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그거에 내 몸을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내 몸을 거기에 맞추다 보면 당연히 무리가 옵니다. 나는 야행성이야. 나는 올빼미성이야. 그게 더 좋은 사람들도 당연히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활동을 하도록 강요를 하고 나는 내 몸은 그렇지 않은데 거기에 순응하기 위해서 내 몸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적응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상황이 되면 그냥 아침형 인간에 비해서는 당연히 올빼미형 인간이 힘들죠. 그 과정에서 내 몸이 힘들어하는 것들이 쌓이면 질환이 됩니다. 그리고 그건 노화로 가요. 그런 분들 치매도 잘 옵니다. 우울증도 잘 옵니다. 기억력이랑 기분에도 굉장한 엄청난 영향을 주죠. 주잖아요. 특히 수면이라고 또 이것도 있습니다. 뭐 사당오락 이런 얘기 있잖아요. 4시간 자고 이거 뭔 얘기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우리 가스라이팅을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고 저는 계속 생각을 하는 네. 겁니다. 잠을 자는데 정해진 시간이 있냐? 절대 없죠. 근데 그냥 사람들의 입장에서 7시간 자면 좋아. 8시간 자면 좋아. 6시간 자는 게 좋아. 근데 수험생이니까 4시간 자.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건강에 있어서의 수면 시간이라고 하는 건 자기 몸이 딱 일어났을 때 개운하다고 생각되는 시점이 사실은 적절 수면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런 시간을 찾긴 진짜 어려워요. 대부분 부족하죠. 그래서 제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병적인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는 수면의 질적인 요소를 담보해야 됩니다. 수면의 질이라는 게 유지가 돼야 시간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질이 담보되는 상태에서 자기가 적절하게 잘 수 있는 시간을 알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질이 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이게 수면의학인데 네. 조도, 온도, 환경, 체감할 수 있는 뭐 면으로 된 이런 여러 가지 내 이불의 뭐 비계의 높이 다 있거든요. 촉감 뭐 이런 것들. 그런 요소가 자기에게 최적화된 상태에서 음주나 흡연이나 스트레스라는 요소들이 잠에 몰입하는 걸 막기 때문에 그런 외부 환경 요인 다 통제하고 정말 완벽하게 내가 편하게 잘 수 있는 상황에서 잠을 자서 그런 상태에서 일어났을 때 딱 눈을 뜨거든요. 그럼 그 시간을 재야 돼요. 이거 어떻게 재나?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면 다원 검사라는 걸 해서 뇌파를 보고 뇌파의 흐름에서 이 정도 잤다 그러면 이 사람은 충분하고 수면을 할 때 호흡 숫자라든지 맥박수라든지 체온의 변화 같은 것들을 쭉 뽑아서 적절한 수면 시간 같은 걸 얘기해 줄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수면에 대해서 신경 쓰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 참고로 세계에서 돈이 많은 억만장자들 혹은 스포츠 스타 아실 수도 있는데 뭐 농구에는 미국의 NBA의 르브론 제임스라든지 축구에는 포르투갈의 호나우두 같은 선수들은 거의 1년에 20억에서 25억 정도를 이런 데 써요. 노화를 막으려고. 자기 몸을 알고 자기 몸을 파악하고 자기 몸에 필요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컨디션 관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결국에 그 사람들은 몸이 재산이기 때문에 자기 재산이 노화가 되면 재산을 잃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화를 막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 거기에 3분의 1을 수면에 쏟는 겁니다. 신기합니다. 해피바이러스님께서는 관점이 색다르신데 되게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된다라고 말씀을 좀 주시기도 합니다. 네. 저는 좀 제가 깨어난 시간을 알 것 같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저는 딱 8시 넘어서 일어나면 하루가 기분이 좋고요. 네. 그 조금이라도 일찍 일어나면 아주 피곤합니다. 그럼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죠. 스스로 찾아가는 찾아가는 것도 겁니다. 방법이 될 수 네. 있겠네요. 근데 그게 저희가 뭐라고 또 표현을 하냐면
내가 편한 게 대부분은 맞아요. 내가 편한 게 대부분은 네네. 맞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잘못된 습관이나 잘못된 거에 적응을 해버리면 잘못된 상태에서 적응된 게 편해요. 이해가 되실까요? 내가 무슨 그럴 수 자세가 있겠네요. 있고 내가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거에 익숙해지면 정상으로 돌리면 그게 더 힘듭니다. 대표적인 게 자세예요. 저희가 보통 이렇게 있는 게 편하거든요. 근데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제대로 된 자세가 이건데 이러면 힘들어요.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수면도 나에게 맞는 게 올바른 상태에서 내가 편한 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잘못된 거에 워낙 오랫동안 노출돼 있으면 뭐 허리가 안 좋다 혹은 어깨가 안 좋다 이러면 자세가 잘못되고 수면의 질도 나빠지고 하는데 오히려 그거를 교정하다 보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거나 잠을 잘 못 자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이것도 애매해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복잡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좀 수면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는 그 수면 다원 검사를 좀 받아 네. 그 패턴을 파악하는 게 좀 필요하겠네요. 이 수면 다원 검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수면을 할 때 본인의 행태를 봐야 되고요. 모니터링이라 그래서 수면하는 걸 이렇게 봐야 돼요. 잡아야 되는 거죠. 네. 주무시는 거를 CCTV 같은 걸로 카메라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잠을 잘 때 몇 번 뒤척이는지, 자세는 막 어떻게 되는지, 뭐 배를 까는지, 막 갑자기 구르는지, 떼굴떼굴 구르는지. 네, 아니면 몽유병처럼 막 일어나서 네. 걷는지 이런 걸 봐야 돼요. 그게 일단 1번. 2번은 자는 동안에 그분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를 확인합니다. 그 중에 1번은 뇌파, 2번은 산소 포화도, 세 번째는 맥박수와 혈압입니다. 이러한 생체 신호의 변화가 자는 동안에 어떤지를 보는 게 수면 다원 검사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본인의 수면의 패턴 및 문제점을 확인하고 거기서 발견된 거를 처치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받아야 수면의 질이 올라가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그럼 수면 다원 검사를 다 해야 되냐? 저는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인은. 근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고 그걸 막 과잉 진료라고 생각하시는데 내 몸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수면 다원 검사 정도를 한다? 저는 같이 있다. 네. 뭐 매일 먹는 비타민 아무 의미 없이 드시는 거 영양제 주사 맞으러 가가지고 10만 원씩 내고 영양제 그거 하시느니 수면 다원 검사 한번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설득됐어요, 저. 그러니까 네. 수면의 패턴을 파악해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노화에 중요한 네. 것이 잠이다. 네. 회복에 관련이 있으니까. 그러면 혹시 요새 뭐 수면장애 있으신 분들, 어려움 있으신 분들 너무 많으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어떤 교수님만의 숙면을 위한 노하우 같은 거 있으신가요? 사랑 이사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숙면에 있어서는 환경이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환경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온도가 있고요. 온도는 좀 낮아야 돼요, 사실. 우리 몸은 열이 나면 잠을 잘 못 자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잠을 잘 땐 체온이 내려가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사실 수면하기 전에 샤워 같은 거 하면 안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원래는. 왜냐하면 샤워를 하게 되면 혈액순환도 활발해지고 이러면서 체온이 올라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적어도 샤워 같은 걸 하고 나서 1시간이 지나야 잠을 잡니다. 체온이 떨어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추운 상태가 오히려 더 낫죠. 그러니까 막 우리가 이렇게 어르신들 보면 따뜻해야 돼. 막 잘 때는 무조건 막 덮어주. 이러면 오히려 온돌방처럼. 더 나빠요. 아, 그래요? 수면의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체온이 올라가거나 외부 온도가 올라가는 건 매우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열대야가 수면에 안 좋죠. 예시를 드는 겁니다. 적절한 온도. 기본적으로 그 온도가 낮아지는 게 수면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외부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그게 나한테 조금 시원하다 이런 정도가 오히려 잠은 더 잘 올 수 있다. 이게 이제 1번.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비계나 뭐 침구나 이런 것들이 자기가 느끼는 편안한 거, 밝기, 조도, 소음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거기에 이제 요즘에 들어서 하나의 가장 큰 요소는 핸드폰? 스마트폰입니다. 진짜 도파민 중독됐어요. 저도. 네. 그 릴스 이런 거 네. 끊어내야 됩니다. 네, 근데 뭐 저도 말하면서 저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건 참 어려운 건데 진짜. 스마트폰을 볼 때와 안 볼 때 이렇게 딱 테스트를 해보면 네. 진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거는 뭐 이 방송 들으신 분 중에 한 분이라도 그걸 만약에 하시면 진짜 케이스가 확 달라진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보통 잠을 자기 전에 30분 이내로는 스마트폰을 끊도록 저희가 권고를 하죠. 그 이유는 얘기하셨었던 스마트폰을 보면서 대부분 스마트폰 보실 때 그냥
뭐 책을 읽듯이 기사를 보거나 이러지 않고 자극적인 것들을 많이 찾게 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또 알고리즘이 또 찾아주고 그 시각적 자극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스마트폰이 굉장히 큰 요소인데 이 시각적 요소가 수면에 있어서는 시각적 자극이 수면을 들어가는 수면 유도에 있어서는 매우 안 좋은 영향을 주니까 수면 유도가 좀 어려워지고 수면 유도가 어려워지면 입면이라고 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정신과나 이제 신경과, 정신의학과나 신경과 선생님들이 훨씬 더 전문가시니까 그런 분들께서 이런 스마트폰을 수면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 걸 좀 보시면서 정확하게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좀 굴욕적인 얘기인데 저도 핸드폰을 너무 보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요새 그런 거를 팔더라고요. 휴대폰 감옥을 팔더라고요. 저 처음 들었습니다. 네. 그냥 뭐 원리는 락앤락 같은 건데 네. 그냥 감옥 모양인 거예요. 네. 그냥 스마트폰을 넣어놓는 거군요. 그거를 꺼내는 나 스스로가 너무 싫잖아요. 네, 그래서, 이해가 됐습니다. 네, 혹시 뭐 저와 비슷한 고민 있으신 분? 지거 좋네요. 네. 휴대폰 감옥을 한번 구매해 보십시오. 네. 개인적인 진짜. 꿀팁입니다. 예, 제가 이번 주 토요일에 방송이 하나 있는데 그때 요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네, 뭐 원리는 그냥 반찬통과 다르지 않으나 네. 그냥 그거에 담는다는 심리적으로. 거 자체가 좀 의의가 있으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7가지 있는데 1번밖에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잠 잘 자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 주셨고, 두 번째, 잘 못 먹고 네. 인데요. 이게 잘 못 먹는다 이제 개념 제가 설명 미리 드리긴 했는데 잘 못하는 게 있고요. 잘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의적인 의미로 써주신 거고요. 잘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나쁘게 하는 거죠. 그 잘 못하는 거는 영어로 표현하면 이제 not well이죠. 뭐 그런 의미인데 먹는 것과 관련돼서는 요즘에는 사실은 못 먹는 분은 많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영양적으로 흔히 이야기하는 칼로리의 소실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흔치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병적으로 저희가 어떤 질환이 있어서 병이 생기게 되면 흔히 이야기하는 영양분의 섭취 요구량이나 종류가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내 몸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즉 칼로리의 공급이 적절하냐 아니냐가 1번입니다. 그냥 무조건 칼로리가 1번. 칼로리 공급량이 많다 적다가 키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먼저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영양분을 봐야 됩니다. 그게 3대 영양소라고 얘기하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 있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탄수화물은 나빠, 뭐 저탄고지 이런 거 얘기하는 분도 있고 노인은 근육이 중요하니까 단백질을 얘기하고 이러잖아요. 사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보통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라는 거를 3대 영양소라고 하고 그 3대 영양소가 골고루 있어야 좋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특정한 요소는 많고 다른 건 부족해지면 우리 인체는 매우 미묘한 조절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반이나 건강한 상태일 때는 극단적인 식단을 하거나 저탄고지 같이 어떤 특정 영양분에 치우친 식사를 하더라도 몸이 버틸 수 있거나 반대로 병적인 상태에서 그런 식사가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노인의 경우에는 그런 식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오히려 손해가 훨씬 더 큽니다. 따라서 식단에 대한 영양분의 균형 잡힌 영양 식사가 너무 중요한 거고요. 단백질. 맨날 단백질 얘기하잖아요. 어딜 가도 단백질 노래를 부르는데 단백질을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피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콜라겐을 막 팔잖아요. 콜라겐이 먹는다고 뭐가 될 것 같으세요? 안 되죠. 콜라겐은 그런 성분이 아니에요. 흡수가 안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물론 양을 막 10,000, 10만 이렇게 때려 부으면 그중에 한두 개의 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의학적으로나 생리학적으로 그런 효과는 없어요. 그러니까 먹는 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어쩔 수 없이 1순위는 칼로리, 즉 에너지 공급이 최우선인 거고 두 번째가 영양분의 그 균형 잡힌 영양분을 섭취를 해야 되고 나한테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거를 조금 더 섭취를 해야 되고 거기서 고려해야 될 점은
내가 그걸 흡수할 수 있느냐입니다. 소화 흡수 능력. 내 소화 흡수 능력에 따라서 단백질 소화 흡수 능력이 저 위수술했거든요. 저 위수술했으면 위수술한 사람은 단백질 소화 능력이 떨어집니다. 왜? 위에서 펩신이라는 게 분비가 돼서 단백질을 분해해야 되는데 위가 없으니까 단백질 분해 능력이 떨어져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 아무리 단백질을 때려 넣어도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단백질이 아니라 위에서 단백질을 분해해서 그 영양분이 우리 몸속에서 효과를 보는 그 성분을 섭취하거나 주사를 맞아야죠. 이런 것처럼 영양이라고 하는 거는 매우 요소들을 평가할 것들이 많고요. 마지막에 이제 미량원소. 미량원소도 생각보다 많은 건데 중요한 건데 대부분은 음식을 통해 섭취가 돼요. 근데 노인분들이나 질환이 있는 분들은 내가 먹는 영양분을 통해서 나에게 필요한 미량원소가 충분히 섭취되지 못하거나 소실되는 양이 많아서 몸 안에서 실질적으로 작용하기에는 부족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시고 식사나 건강기능식품을 챙기시거나 주사 같은 것들을 토대로 보충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잘 좀 활용을 해보자 네. 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잘 못 먹고라는 걸 봤을 때 좀 다른 이야기이기는 한데 그 아무런 질병이 없는데 신경성으로 잘 못 드시는 분들 있죠. 꽤 많으시잖아요. 어르신들 가운데 그런 거를 좀 해결하기가 좀 더 어려울 것 같기도 네, 한데 어렵죠. 그런 분들은 좀 어떻게 이야기해 주시는지도 네, 궁금해요. 노인분들 진료를 보다 보면 네. 식사를 못하는 원인을 세 가지로 저희가 보통 구별을 합니다. 1번이 지금 얘기하셨던 심리적 요인. 아까 말씀드렸던 노인분들의 3분의 1 이상은 우울 증상을 가지고 있고요. 우울 증상을 가진 분들의 60% 이상은 식이섭취 장애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환자의 대략적으로 그냥 숫자적으로 본다 그러면 20%에서 뭐 이 정도 숫자는 당연히 식사에 문제가 있죠. 근데 그 문제 이외에도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약에 의해서 음식 섭취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는 알고 계시는 질환에 의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질환이 생뚱맞은 질환도 되게 많아요. 우리가 위가 안 좋으니까 식사를 못한다. 이거 당연하게 그냥 그럴 것 같고 간이나 이런 소화 기능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질환이 있어도 당연히 못하는데 의외로 노인분들의 경우에는 구강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못 드신 분이 진짜 많습니다. 이빨이 없다. 혀가 마른다. 입이 마른다. 혀가 잘 안 움직인다. 삼키는 게 잘 안 되고 사례가 걸린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식사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많아서요. 비단 정서적이거나 심리적인 문제 이외에도 식사 섭취, 영양 섭취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정말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꼭 평가를 받고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단순히 칼로리를 잘 못 챙겨 먹는 이유뿐만 아니라 진짜 뭐 심리적인 이유, 네. 뭐 어떤 뭐 구강의 문제, 네. 다양한 이유가 있겠네요. 못 먹는 문제 이거 잘 네.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거는 잘 못 사고. 잘 못 산 적 있으세요? 많죠. 네. 너무 괴롭지 않으세요? 저는 막 변비를 그냥 달고 살아요. 네. 이게 진짜 네. 삶의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장난 너무 큰 아닙니다. 문제입니다. 변비가 전체 노인 인구에서 60%가 넘는다고 돼 있고요. 저희 병원에 제가 진료했었을 때는 저희 진료한 환자들 이렇게 쭉 보면 진단명에 컨스티페이션, 그러니까 변비가 있는 분 70% 정도 되거든요. 이것도 원인이 너무 많아요. 근데 잘 못 산다는 게 변비뿐만 아니라 소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뇨, 배변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없는 분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들어보셨겠지만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하는 게 70대면 70%, 80대면 80%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이런 분들은 배뇨에 있어서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어떤 또 연관성이 있냐면 배뇨와 배변에 문제가 생기면 영양에 영향을 줘요. 그리고 외부 활동에 있어서도 영향을 줍니다. 활동이 위축돼요. 내가 소변을 보는데 문제가 생기거나 배변을 보는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활동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회 문화적으로 이런 배뇨 배변을 약간 터부시하거나 안 좋게 보거나 부끄럽거나 이런 걸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걸 숨기려고 하거든요. 근데 숨기면 치료도 늦어지고 치료가 늦어지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이미 가는 경우가 많아서요. 사실 배뇨 배변에 관련된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것과 관련된 관리는
안타깝게도 생활 습관이나 어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반적인 건강기능식품 이런 걸로 해결될 수 있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진료를 받아야 되고요. 제대로 된 치료를 통해서 빠르게 호전시키시는 게 훨씬 더 득이 많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위축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진단이 안 되고 진료가 안 되는 경우도 진짜 많을 것 같네요. 그리고 늦어져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늦어지면 회복이 안 돼요. 변비도요, 오래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몇 가지로 그냥 할 수 있어요. 약을 쓰거나 뭐 인지행동 치료를 하거나 뭐 바이오 피드백이라는 걸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해결이 되는데 이걸 계속 내버려 두면 이게 하나의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낳고 그 또 다른 문제가 약을 쓰게 되고 약을 쓰면 또 문제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이 되면요. 변비 때문에 사망합니다. 변비 생겨서 약 쓰시다가 장마비가 와서 장마비로 인해서 장폐색이 되고 장폐색이 돼서 폐혈증이 와서 사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진짜 치료를 하셔야 돼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거 그 마약성 진통제 네. 드시는 분들 변비 생기는 많죠. 경우 많잖아요. 근데 이거 되게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 통증 조절이라고 하는 거를 있어서 아까 얘기 드렸던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가 1차적인 거고요. 이제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로 봤을 때 암 환자분들한테 있어서의 통증 치료는 대부분 마약성 진통제를 쓰고 몰핀이라고 하니까 아편 혹은 아편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약들은 대부분 장의 운동을 줄이기 때문에 장 운동이 느려지면서 변이 나오는 속도도 느려지고 변비가 유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고민이죠. 그럼 나 약을 끊을까? 아프잖아요. 변 보는 게 문제가 되는 거가 더 나에게 힘든 건지, 약을 안 먹어서 변비는 사라졌지만 통증이 있는 게 나한테 더 힘든 건지, 이거를 가지고 조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율을 한다는 게 극단적으로 약을 딱 끊는 게 아니고요. 용량도 줄여보고 복용 시간도 바꿔보고 약제를 조금 약한 거를 2개로 나눠서 먹어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시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 대부분의 의료진들도 이거는 네, 뭐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런 시도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근데 힘들죠. 네.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마약성 진통제를 먹어서 변비가 생길 수 있다. 이거를 환자분들이 아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좀 도움이 되죠.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네. 변에 문제가 생기는 것과 통증이 생기는 것 중에 뭐가 더 본인에게 중요하고 나아가서 의료진이 봤을 때도 뭐가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컨센서스가 있어야 됩니다. 네. 네. 어렵습니다. 네. 네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잘 못 움직이고에 네. 대한 문제입니다. 결국 이제 운동이죠. 운동은 영양도 사실은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잘 먹으면은 다 좋아지고요. 운동도 잘하면 다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운동이 좀 더 중요해요. 운동은 진짜 웬만해서 다 좋은 것 같아요. 몇 안 되는 해서 해가 없다. 거의 없는. 이득밖에 없다. 예, 물론 아니지만 예, 이런 게 있죠. 딱 안 좋은 거. 관절. 이게 관절은 운동을 하는데 참 소모되는 장기다 보니까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인체에 있어서 손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육도 손상돼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근육은 손상이 돼야 커지거든요. 그리고 커지는 과정에서 분비되는 다양한 물질들, 저희는 호르몬뿐만 아니라 다양한 물질들이 인체에는 다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요. 거기에 더해서 뇌 기능에도 도움이 되고 치매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나온 어떤 약보다 운동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물론 이제 약이 더 좋은 게 나오면 달라지겠지만 이런 것처럼 운동은 노화에 있어서는 가장 이상적인 예방 방법이자 심지어 치료를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은 강추입니다. 근데 운동을 독이 되게 하는 분들이 있죠. 그게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운동을 할 수 없는 영양 상태인 분들이 운동하시는 건 독입니다. 요걸 가볍게 그냥 시간 관계상 설명을 드리면 운동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장소와 시간. 당연히 그렇고 내가 근데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에너지가 필요하죠. 에너지가 뭐죠? 영양이잖아요. 먹어야죠.
먹어야 에너지가 들어오고 에너지가 들어와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움직이는데 필요한 에너지 중에 1순위는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탄수화물을 무조건 제한하는 게 좋지 않다라고 얘기한 이유는 건강한 성인의 경우에는요. 몸속에서 영양분을 바꿔 만들 수 있어요. 지방이 탄수화물로 가기도 하고 단백질도 탄수화물로 가기도 해요. 그래서 비만하거나 에너지 공급량이 지나치게 많은 분들은, 즉 칼로리 공급량이 충분하거나 내 몸에 저장되어 있는 칼로리가 굉장히 많은 분들은 저탄고지를 하면 탄수화물이 필요한 요구량을 내 몸에서 가지고 있는 다른 잉여 에너지의 형태를 바꾸어서 단백질이든 지방이든 탄수화물로 변환을 시키기 때문에 충분히 버틸 수 있습니다. 근데 노인분들은 그러한 영양 공급 저장소인 근육이 많지가 않아요. 그럼 이런 분들은 저탄고지를 한다든지 칼로리 공급이 줄고 탄수화물 공급이 줄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운동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근육량을 늘리고 근력을 좋게 하기 위함인데 오히려 운동을 하면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에서의 운동은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그 에너지를 만드는 건 내 몸에 있는 근육을 잡아먹으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근육이 생길까요? 안 생기죠. 근육이 움직이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없는데 근육에 힘이 생길까요? 안 생기죠. 당연히 안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양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은 반드시 영양 상태에 대한 교정을 먼저 하고 내 몸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에너지가 공급된 상태에서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근데 또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그럼 비만하면 에너지가 많은 게 아닐까? 젊었을 땐 그렇습니다. 왜? 아까 얘기했던 에너지의 교환, 영양분의 상호 교환이 매우 잘 돼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에너지의 교환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지방은 잘 안 바뀌어요. 단백질은 너무 잘 바뀌어요. 그러니까 단백질은 계속 소실되고 지방은 계속 쌓여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만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실제로 몸을 움직이는 데 필요한 필수 에너지라는 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얘기 드리지만 제대로 된 몸의 평가를 해서 나에게 맞는 운동법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그게 독이 되지 않도록 운동을 활용하실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분들은 확실히 운동을 할 때도 조심해야 되고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해야 될 부분이 그 칼로리, 영양과 관련된 네. 부분이네요. 이거는 진짜 좀 잘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잘 못 움직이는 것이 우리 노화를 가속시킨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이거는 뭔가요? 잘못 알고 이건 뭘까요? 제가 그 친구들 보면 네네. 이렇게 뭐에 좋아 그러면 막 야, 나도 줘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 뭐 야 이게 투자할 때도 뭐 이 주식이 좋다 그러면 막 바로바로 막 주식 사고 이러면 팔랑귀라 그러잖아요. 네네. 이 그런 의도인데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렇게 건강에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남한테는 그게 약인데 나한테는 독인 경우가 꽤 많습니다. 특히 노인분들 더 그래요. 그래서 영양과도 관련된 얘기 중에 하나인데 아까 단백질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단백질이 좋을 것 같잖아요. 단백질은 독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단백질이 얼마나 무서운 놈이냐면 우리 몸에서 단백질이 분해가 되면 그 단백질을 분해한 성분은 우리 인체 내에서 해독작용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근데 그 해독작용에 관계되는 게 간이에요. 네, 간. 네. 그리고 그걸 배설하는 데 있어서는 또 신장의 네네. 영향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나는 간이랑 신장이 만약에 안 좋다고 생각해 보세요. 간염을 알아서 간경화가 있다. 이런 분들에게 단백질을 과다 공급한다? 그럼 그건 간에게 있어서는 독을 먹이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것 또한 무리가 그럼요.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단백질 섭취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에 비해서 간이 손상돼서 간이 무리를 해서 생기는 문제 더하기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대사가 되면서 쌓인 노폐물이 뇌, 심장, 근육 이런 데 다 독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럼 이게 총합을 따지면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남에게 좋은 게 꼭 나한테 좋은 게 아니고요. 내 몸에 뭐가 문제가 있고 뭐가 필요한지 이런 거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나 간이나 신장에 좀 질환이 있으신 분들 더더욱 더 조심해야 된다. 네. 이거는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보가 요새 또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좀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비욘디 정도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숫자를 잘못 쓰네. 6번인데 아, 네, 이거 네네. 제가 조금 작업을 했는데 6번은요. 잘못 생각하고 네.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이 인지 기능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저희가 치매에 대한 것도 관심이 많고 치매도 사실은 종류가 있고 그 종류 중에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알츠하이머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루이소체 치매라는 게 있고요. 또 비슷한 것 중에 파킨슨성 치매도 있고 뭐 여러 전두엽 치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치매 같은 것들을 막 공부를 하고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과 선생님들께서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치료를 하다 보면 많은 환자분들이 심리 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됩니다. 그 심리 상태의 문제라는 건 계속 나왔던 우울감이나 불안감과 연관이 많이 돼 있고요. 부정적 사고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흔히 이야기하는 긍정적 사고나 불안하지 않고 좀 행복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고 그런 것들이 내 몸에 노화를 막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저는 노화라고 하는 거나 노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심리적 요소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도 너무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노인 포괄 평가라는 걸 할 때는 반드시 그분의 심리 상태, 인지 기능을 체크하도록 돼 있는 것도 이분들이 생각하는 것들, 사고하는 방식 등이 신체 건강에 너무나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근데 특히 치매나 뭐 어떤 그런 것들을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더 마음에 네, 좀 문제가 있는 양쪽이 경우가 다 있죠. 많다. 그러니까 원인이자 결과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울감을 갖고 있으시면 치매일 확률도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이 있거나 그러면 네네. 치매로 생기는 우울증도 있거든요. 아. 이건 연관성이 있어요. 네네. 그리고 우울하잖아요. 그럼 우울하면 어떻게 될까요? 활동을 하나요, 안 하나요? 더 뇌를 쓰지 않는 않죠. 상황이 오게 되겠네요. 활동도 안 하잖아요. 활동을 안 하니까 외부에 나가지도 않을 거고 외부에 나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이나 무언가를 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면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뇌가 생각을 하고 움직이고 계속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게 뇌도 운동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어지니까 사리 판단 능력부터 사고력, 뭐 판단 다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울증이라는 거를 볼 때는 제가 그냥 우선순위로 따진다면 여기서 이제 6번이지만 실제로 환자분들의 빈도로 따진다 그러면 제가 지금 벌써 3번 얘기했는데 네네. 3분의 1이 우울증이에요. 근데 노인분들에게서 우울증의 빈도가 그렇게 높은지 몰랐습니다. 왜 이유가 뭘까요? 그것도 분석을 해봤는데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일단 나이가 들수록 신체가 온전치 못하다는 것에 대한 네. 우울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서 내가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60%입니다. 심지어는 실제로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나의 동료랑 비교할 때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50%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존감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이것도 잘못 생각하기의 일종인데 자존감이 너무 낮아요. 근데 그 자존감을 만드는 요소 중에는 경제적인 요소도 있고 가족도 있을 수 있고 내 자식, 나의 부인, 나의 뭐 남편, 부모님 그리고 내가 뭐 어떤 직업을 갖고 너무 많은 요소가 작용을 하잖아요. 그런 요소들이 이분의 자존감과 연관이 되고 그 자존감이 그분의 생활에 있어서의 만족감이라든지 정서적인 만족감과 또 연결이 되고 그게 결국에는 우울이라고 하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노인분들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수준이나 사회적인 어떤 뭐 시선이나 이런 것들이 노인분들 너무 힘들게 하죠. 지금 나비나비님께서는요. 기능이 점점 떨어지니까 기분이 좋지 않다는 그쵸. 이야기를 해주셨고 정답입니다. 그리고 또 꿈이 없어서 슬프다 이런 말씀도 좀 해주셨네요. 네, 이거는 제가 너무 뼈저리게 느낀 거였는데요. 제가 잠깐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제가 올해 2월에 수술을 받았는데 3개월을 이제 입원을 했거든요. 길게 그래도 굉장히 입원을 오랜 하셨네요. 기간 입원을 해 네. 있었는데 저는 우울증이 왔습니다. 저는 약을 지금도 먹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런 딱 느낌이 왔어요. 제가 위수술을 했는데 위수술을 하고 나니까 잘 못 먹을 거 아니에요. 잘 못 먹는데 너무 몸이 아프고 막 제가 막 폐혈증도 걸리고 막 이러니까 못 움직여요. 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못 움직이죠. 잘 못 자요. 병원에서 있으니까. 왜냐? 맨날 제가 막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하루에 12번씩 와가지고 저한테 혈압 재고 체온 재고 이래요. 새벽에 와서 막 혈당 찍고 가고 주사 갈고 병원에 있으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노화를 가속화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입원도 막 하지 말라 그런 이유가 그런 것도 있는데 잘 못 먹죠. 잘 못 자죠. 잘 못 움직이죠.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거 다 걸려 있어요. 여기 지금 1번부터 다 나왔는데요. 네. 거기에 더해서 저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인데 병원 밖을 3개월 동안 못 나갔다고 생각해요. 진짜 병원 밖을 못 나가니까 자존감도 떨어지기 시작하고 엄청 우울해요. 그래서 저는 노화를 확 겪었죠, 진짜. 경험을 직접 네. 하셔서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거군요. 그런데 유일하게 제가 노인분들과의 차이가 뭐였냐? 저는 확신이 하나가 있었어요. 좋아질 수 있다. 나는 가역적으로 변한 거기 때문에 왜 다른 요소가 명확하게 존재했잖아요. 수술을 받았다. 그리고 이 수술을 받아서 생긴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거다. 회복이 될 것이다. 네. 그리고 저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걸 더 잘 알죠. 나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울했는데도 불구하고 딱 이겨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 다음부터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걸 바꿔서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저가 입원해 있었던 병동에서 수술을 받으신 분들의 많은 분들이 암 환자세요. 근데 옆방에 계신 분은 계속 우세요. 이분은 수술을 받았는데 사기니까 수술을 하고 나서도 좋아질 수 없다는 걸 인지를 하셨던 거죠. 그러면 그분은 우울증이 좋아질까요? 내가 좋아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이분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딱 생각해 보면 이분은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노화를 가속화시켜요. 사람이 계속 웃고 즐겁고 어린아이들이나 학생들이나 활기찬 사람들하고 활동하다 보면 나도 젊어지고 이런 에너지를 받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늙어요. 그래서 심리적인 이 위축이나 우울감이 노화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 큰 거고요. 맨날 우리가 정서적인 게 중요하다 이렇게 그냥 쉽게 설명할 게 아니라 사람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요소가 얼마나 내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분, 가족분 혹은 내 뭐 부모님 다른 거 다 떠나서 행복하신지부터 챙겨야 됩니다. 그분들이 정말 영양제 같은 걸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오히려 저도 잘 못하는데 전화 한 통, 내가 아들이나 뭐 내가 딸로서 가족으로서 그분들에게 정서적인 위안이나 만족감이나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게 100만 원어치의 영양제보다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진짜 강조하고 싶습니다. 너무 이렇게 절절하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저도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의 기분이 참 제일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분이 좋아야 잘 움직이고 맞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하늘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 연결돼 있고요. 근데 진짜 많은 분들이 무시하세요. 막 어머님이 어느 순간 와가지고 가족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잘 못 하시잖아요. 그럼 왜 그래 엄마? 이거 끝이 아니에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신호를 보내시는 거일 수 있거든요. 나 죽을 것 같다, 나 괴롭다, 나 힘들다라는 걸 밥 못 먹는다라고 표현하실 수도 있어요. 어느 날 어머님이 맨날 운동을 하시다가 갑자기 운동을 안 하세요. 이거 이상한 거예요. 신호일 수도 있겠네요. 언젠가 한번 이런 걸 봤거든요. 그 떡볶이가 좋을까? 우울증 약이 더 좋을까? 네.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물론 약을 통해서 치료하는 게 참 중요한 걸 저도 잘 알고 있지만 이렇게 나에게 기분이 좋은 거를 하는 게 때로는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이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너무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쉽게 올바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들에 자꾸 맞추려고 해요. 의사들도 그래요. 왜냐면 쉽거든요. 설명하기도 쉽고 반론도 없어요. 떡볶이가 좋으냐 우울증 약이 좋으냐? 떡볶이는 탄수화물도 많고 막 건강에 안 좋은 음식이라고 얘기하고 그거 먹으면 안 좋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러죠. 그걸 먹어서 행복해지면
행복해지는 걸로 얻을 수 있는 건강의 긍정적 요소를 정량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려운 거지. 정말 얘기하신 것처럼 그게 어떤 분한테는 100개의 약보다도 더 좋은 보약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또 너무 근데 매일 먹거나 광신적으로 또 너무 또. 아니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적절하게. 근데 이제 그게 무조건 나쁘거나 독은 절대 아니다. 그래서 사회 통념 혹은 일반론적인 게 절대 다 맞지 않아요. 근데 그걸 막 반박을 하거나 당신에겐 이게 더 좋아요라는 거를 설명하려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하죠. 이해가 되었습니다. 네. 사실 오늘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노화, 노쇠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즐겁게 사는 게 네. 가장 핵심이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탁 왔거든요.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예요. 네, 진짜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그러니까 스트레스라고 하는 요소가 자극이 될 수도 있어요. 좋은 영향도 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좋은 영향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보통 이런 역유자라 그래서 인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어떤 수준 이상까지는 딱 도움을 주는데 그다음부터는 오히려 독이 돼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그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를 최소화시키는 거가 진짜 가장 중요하다. 네. 그 어떤 것보다. 네, 스트레스. 행복하게 살아야 돼. 아, 근데 이게 이런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데 뭐가 있었냐면 제 얘기를 자꾸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이게 네,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네네네. 수술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수술을 받았으니까 몸이 안 좋고 힘들잖아요. 근데 저희 병원에 수술 받았으니까 다 제 친구 동료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맨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방구 꼈니?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수술하면 방구 껴야 되거든요. 아, 네네네. 장이 움직여야 되니까. 근데 방구를 끼려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아파서 막 온몸에 막 피가 나고 막 배 안에 피가 철철 나고 열도 나고 이러니까 못 움직여요. 근데 방구를 꼈니? 이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네가 방구 껴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스트레스 요가 저한테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사람한테 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의도로 당연히 해야 될 질문을 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열이 받아서 야 네가 움직여봐. 네가 나처럼 수술한 방구 나오겠냐 지금. 그리고 먹었냐요. 못 먹어. 나 힘들어서 못 먹거든. 죽겠거든요. 그래서 6주간 못 먹었어요. 제가 지금 18kg가 빠졌는데 6주간 단식을 한 거죠. 네. 근데 그 단식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팍 늙어요, 진짜. 그리고 또 돌이켜 생각해 보면 스트레스 때문에 오히려 입원 기간이 훨씬 길어진 것도 있어요. 만약 제가 일찍 좀 퇴원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안 받았으면 더 빨리 좋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원인을 또 생각해 보면 결국 제가 이렇게 수술까지 했었던 원인을 막 생각해 보면 스트레스밖에 없어요. 스트레스가 저의 몸을 극도로 악화시켰고 그게 결국은 내 몸이 이겨낼 수 있는 수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망가뜨렸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강을 팔아서 돈을 벌거나 무언가 다른 걸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추구하는 목표가 돈이다. 그럼 저희는 건강을 계속 팔면서 돈을 버는 거고요. 내가 목표로 하는 게 시간이다. 그럼 저희는 건강을 팔아서 시간을 버는 거예요. 안 팔래요. 안 팔아야 돼요. 안 팔래요. 나중을 보면요. 왜? 아, 스트레스는 진짜 지옥 같은 겁니다. 그렇군요. 건강 그리고 노화, 뭐 가속 노화, 저속 노화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그냥 나이 듦을 인정하면서 즐겁게 살아봐야겠네요. 이게 뭐 오늘의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명언이 또 있는데요. 네. 저희가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1순위가 남의 탓하는 거고 2순위가 내 탓하는 거고요. 제일 고단수는 아무 탓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받아들여라. 네, 수용하는 겁니다. 내려놓고 수용하고. 근데 그게 어렵죠. 그러니까 이에서 노인의학을 하다 보면 약간 이게 철학 약간 어떤 쪽이 돼요. 경지에 조금 약간 그렇게 돼요. 근데 그런 답을 또 원치는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중도를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어렵지만 오늘 7분 못 들었어요. 이거 그럼 네. 딱 짧게만 이야기해 주시고 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게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거는 뭐냐면 제 몸의 신호를 느껴야 된다. 아까 계속 설명드렸잖아요. 내 몸은 무수히 많은 신호를 보내줍니다. 그 신호를 저희는 여러 이유 때문에 무시하거나
못 듣거나 못 보죠. 이게 노화를 가속시키는 굉장히 큰 요소 중에 하나인 거고요. 이거를 다르게 이제 저희가 비유를 하면 우리 몸 중에서 많은 분들이 아마 느끼실 때 막 허리가 아프다 혹은 뭐 목이 아프다 이런 저도 그런데 이게 어깨 근육 같은 게 불편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 몸은 특정한 부위는요. 진짜 오랜 기간 동안 몸을 혹사시키거나 잘못된 행동을 해야만 아우성을 치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대부분 어깨 근육이나 간 같은 애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버텨줘요. 얘네들은. 그래서 얘네가 문제가 생기거나 얘네가 무슨 신호를 보냈다. 이거는 진짜 안 좋은 거예요. 그 정도로 내 몸을 오랜 기간 동안, 진짜 장기간 동안 얘가 그렇게 참을성이 많은 애인데도 불구하고 신호를 보낼 때까지 우리가 그걸 인지하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좋아지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오랫동안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느낀다라는 건 내 몸의 신호를 빨리 캐치하고 그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면 할수록 치료도 쉽고 들이는 노력도 적고요. 시간도 훨씬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내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느끼셔야 돼요.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지만 50분이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될 네. 시간이 됐습니다. 저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2시간이 너무 금방 갔는데요. 오늘 진짜 교수님의 어떤 솔직한 진솔한 네. 이야기가 또 들려주셔서 저는 더 와닿았던 것 같고요. 보시는 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무탈하시고 또 그냥 하루하루 즐겁게 네. 사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인터뷰쇼 마무리해보겠습니다.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시청해주고 계시거든요. 보시는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인터뷰쇼 이렇게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